안녕하세요. 홍한상 작가입니다. 예.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보는 분도 별로 없고 해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무려 132페이지더라고요. 이 자료를 만든 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스스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일부 지금 내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왜 이거 일본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일본을 한 3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만, 일본의 상도. 이 책을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고, 저도 또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일본의 기업가 정신, 일본의 상도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아마 강의를 들은 분들이 아마 2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뭐 거의 다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뭐 종합판이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 일본 거 베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도 자기네의 상도를 정립한 책이 없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인 제 친구들도 다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거꾸로 일본 사람이 스스로 일본의 상도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제가 이거 현장을 지금까지 거의 뭐 이 책이 나온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일본 한 20년 정도 다니면서 이 가게들을 전부 직접 가서 인터뷰 해갖고 이제 맺는 책이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주로 이걸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오사카 상인들. 이것도 제가 쓴 책인데요. 오사카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오사카에 오래된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가게들을 드나들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에 효형 출판에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사카 상인들 이 책을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면 오사카 상인들 썼다 그러면 그거 당시 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뭐 일본어 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문화가 한국 사람이 옛날에 일본 문화를 많이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도. 일본 사람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뭐 기본적으로 니폰도 제철 기술을 우리 한국에서 가르쳐 줬다, 뭐 그 정도인데, 오늘 지금 제가 이 일본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서 저도 스스로 놀랐는데, 자기네가 한반도에서부터 배웠다는 거를 전체 집대성을 한 문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무사도, 소위 사무라이의 무사도, 즉 검도죠. 검도가 도대체 일본이 오리지널이냐 아니냐 했더니, 이 문서의 내용은 검도는 백제로부터 유입이 됐다라고 지금 여기에 썼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또 일본의 국보가 칠지도라는 칼이 있습니다. 칠지도. 일본 국보죠. 그래서 천황이 임명을 새로 받으면 세 가지 물건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지금 뭐 일본 국내성의 장관이 신사의 신궁의 궁사가 그걸 갖다 주지만은 그 첫 번째가 칠지도입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이게 천황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칠지도는 천황가에 있지 않고 이선호감이 신궁에 가 있는데, 또 하나는 곡옥이라는 게 있죠. 곡옥. 곡옥. 그 다음에 청동 거울. 이 세 가지가 갖고 있어야 이게 천황입니다. 이게 없으면 천황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의 옛날에 남조 시대와 북조 시대, 소위 남북조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조는 어딜 얘기하냐면 요시노, 벚꽃놀이에서는 일본이 가장 아름다운 요시노입니다.
저도 거기 뭐 한 두 번 가봤는데 그 요시노의 북조라는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토의 남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황이 두 명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삼종의 신기, 소위 칼, 칠지도와 청동, 거울과 고곡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던 거는 요시노의 북조가 갖고 있었습니다. 남조, 신라의 교토의 남조는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말하자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없다는 거는 그 천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시노가 경제적으로는 취약하고 뭐 국가의 그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남조가 결국 전쟁을 벌이죠. 남북조 시대에 그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요시노가 집니다. 져가지고 삼조식이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조인 그 북조인 교토 북조 청한테 뺏겨서 그 세 물건을 뺏기는 바람에 요시노는 정권이 망하고 교토의 북조가 소위 이제 일본의 천황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전쟁할 때 뺐거든요. 그 칼을. 바로 이 칼이 지금까지 검도 자체가 일본이 뿌리라고 자기네들은 세계되고 자랑을 하고 그 검도 시합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검도의 뿌리가 백제에서 왔다는 거가 지금 이 논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는 게임 있죠. 우리 그 고구려의 그 수렵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말로는 유적마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말 타고 유적 달리면서 이제 쏘는 거. 자, 이것도 한반도에서 왔다 라고 지금 썼고 그 예로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다. 자, 그 다음에 할복자살. 일본 사람이 아주 그 명예롭게 무사가 죽는 걸 보고 이제 할복자살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할복자살의 뿌리도 사실은 백제에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문서에 보면 그래서 백제의 사우라비들이 우리 옛날에 그 전쟁터에 사람을 사우라비라고 했잖아요. 이 사우라비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게 할복자살이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 사람들 얘기는 할복자살의 원조가 누구냐? 제가 그런 질문을 일본에서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원조가 누구냐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장렬하게 죽은 할복자살한 사람이 누가 있을 거 아니냐? 뜻밖의 무슨 대답이 돌아왔냐면 계백 장군이 할복자살의 원조라고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서. 그런데 지금 이 문서에서는 확실하게 자기네가 할복자살은 백제에서 건너왔다고 딱 썼다 한다 라고 지금 했습니다. 전에 그 영화 사우라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할복자살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할복자살이 그 우리 고유의 문화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영화일 뿐이다 라고 지금까지 일본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문서상에서는 이건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일본에 아주 권위 있는 무려 지금 여기에 주석이 각 항목에 해당되는 주석이 400개나 달려서 지금 이 전체 페이지를 제가 출력 못한 이유가 132페이지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트북을 보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폰도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가해서 지금 갖은 거죠. AD 2 내지 3세경에 일본의 시마네 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서 일본 쪽으로 직선을 딱 끄면 시마네 현이 나오는데 독도는 우리 땅하고 떠드는 데가 바로 시마네 현입니다. 시마네 현에 가면 일본 화강박물관, 일본 수해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입구에 보면 입구에 큰 그 연표가 붙어 있는데 AD 2세기에서 3세기경 가야로부터 철기 문화가 일본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게 아주 딱 써놨습니다. 그건 뭐 자기네들 다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무술 중에 거합도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거합도. 이 거합도가 합기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거합도의 뿌리가 어디냐? 저도 그 일본의 그
합기도 고수 한 8, 7단 되는 분하고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 동경대학의 가마다 시게오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때 내가 만났을 때 73세였는데 하도 이 풍채가 좋고 운동을 한 그 풍채인데, 그래서 유도 하셨냐고 그랬더니 합기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합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기도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 불교 사학자, 동경대 교수니까요. 불교 사학의 일본의 아주 태두였습니다. 태두. 아주 대단한 학자였죠. 그분이 그 합기도의 뿌리가 고구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 자체가 이미 불교 사학을 연구하고 이 사학계 아주 뭐 거의 1인자니까 그때 뭐 인정했긴 했지만, 근데 이 문서에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거합도, 즉 합기도는 한반도에서 고구려 쪽에서 온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합도의 경우는 고구려에서 왔는데, 합기도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합기도 도장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많은데 이거는 누가 갖고 왔냐? 신라 삼랑, 신라 사람인 신라 삼랑, 이름이 신라 삼랑입니다. 시라기 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일본으로 그 집단 망명한 우두머리죠. 나카소네 요시히로 총리 대신, 지금은 살아있지만 연세가 뭐 100세 가까이 됐는데, 그 총리 대신으로서는 상당히 그 센 사람이었죠. 나카소네 요시히로의 자서전을 보면 첫 줄에 나의 조상은 신라 삼랑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삼랑. 그 얘기는 나는 신라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라 삼랑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망명을 할 때 합기도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 그 망명간 사람 중에 누가 그 고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합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면, 일본에 이민했던 신라인 신라 삼랑 본명 원의강이 창시한 대동류 유술이 바로 그때 만들었고, 그 후에인 다케다, 그 다음에 한문, 무지하게 어려운 한문 썼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케다 호리 스미, 무전 홀각이라고 지금 썼으니까 제가 읽기에는 다케다 호리 호레스미, 다케다 호레스미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이 완성을 했다고 지금 여기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라테, 일본이 자랑에 맞지 않는 가라테는 어디서 왔냐? 이것도 저는 가라테는 일본이 만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문서에서 보니까 삼국시대 이전에부터 이미 한국에는 그 태권이 있었고 택견이 있었고, 그 택견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바뀐 게 가라테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썼습니다. 아, 이건 참 일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인데도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써버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거시기하네요. 그 다음에 닌자, 일본의 그 닌자가 이제 뭐 스파이도 하고 뭐 몰래 암살도 하고 이런 자객들 아닙니까? 그 일본은 스파이전이 아주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스파이전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옛날 청일전쟁 직전에도 보면 일본의 그 대륙 낭인, 대륙 떠돌이란 말이죠. 이 대륙 낭인들이 이게 다 스파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일전쟁을 하기 전에 그 일본에다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보를 모두 수집해 갖고 갖다 주거든요. 심지어는 만주를 먹기 전에 걔들이 간도 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간도 용정시에 일본지에 사는 사람 이름, 나이, 직업, 2번지 사는 사람, 3번지 사는 사람 해갖고 용정 시내 중심가에는 그 사람들 번지수와 사람과 직업과 성격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아예 만들었어요. 사전으로. 간도 사전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박경리 선생이 그 토지를 쓰실 때
그 간도 사전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참고하신 겁니다. 예, 그건 뭐 박정희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댁에서 가가지고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일본의 그 다도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그 다도에 관한 그 어떤 이 기술 이 기회는 뭐 세계 최고죠. 추정부로지. 참 다도 정말 대단히 지금 격식도 어렵고 한데 자 이 일본이 자랑하는 다도는 아시다시피 센노리큐 일본 다도의 원조이자 다도를 집대성한 사람이죠. 센노리큐가 만들었는데 센노리큐는 이름이 천이휴입니다. 천이휴 100개 1000개 할 때 천자입니다. 그 천이휴인데 이는 이롭다 할 때 이자고 휴는 휴식할 때 휴자입니다. 천이휴가 일본의 다도를 만들었는데 이 천씨는 한국에서 온 성이다. 한국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씨가 많죠. 일본 천씨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센노리큐 내 집안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내가 천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바로 센노리큐가 그 조상이 또 한반도고 조상인 할아버지가 천아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센노리큐 센노리큐 자체도 조선 사람이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잘하는 것 중에서 꽃꽂이, 다치바나, 화도 이 꽃꽂이 이케바나가 백제에서 왔다 라고 여기 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분재 일본 분재 정말 대단하죠. 아주 예술적이다 정말로. 솔직히 우리나라 분재는 일본 따라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자 분재도 14세기 조선반도에서 14세기에 왔답니다. 사계 분경도라는 이 4폭짜리 병풍이 있는데 거기에 분재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게 일본으로 건너와서 그 병풍에 그려져 있는 분재를 보고 분재를 만든 것이 일본 분재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뭐 다도 빼고 분재 빼고 지금 뭐 칼 맺는 거 빼고 뭐 칼복자설 빼고 그러면 지금 일본의 정신이 지금 하나씩 다 뿌리가 한반도라는 게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와카 일본의 시조죠. 일본의 시조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와카는 신라의 향가가 그 기원이다 라고 썼습니다. 신라의 향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가미 일본 사람이 종이를 접고 그 종이 갖고 학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일본의 공연을 보면 그 종이로 그 나비를 잘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다섯 마리의 나비를 공중에 띄운 다음에 부채질을 하면서 그 나비를 춤추게 이동하는 걸 한 30분씩 떨어지지 않고 땅에 날아다니는 것 같고 거기에 일종의 그 해설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오리가미 갖고 그 오리가미가 한국에는 없죠. 아마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전에는 못 봤는데 최근에 그걸 하시는 분이 그 텔레비 나와서 한번 그거 하는 걸 보긴 했지만 그 일본은 이 오리가미가 아주 발달해서 그 종이접기가 해가지고 그 공연을 하는 게 꽤 비싸고 그 아주 일본의 전통 문화로 잘 보존하고 있는데 자 문제의 오리가미 이 종이접기도 지금 한반도에서 왔다. 지금 뭐 무려 132페이지니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자랑에 맞이하는 가부키 참 재밌죠. 뭐 일본의 음악이 좀 공연이지만 가부키 진짜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뭐 그 충신장 같은 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가부키 충신장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부키는 서기 612년
서기 612년에 한반도에서 건너왔는데 그 사람의 갖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미마지라는 백제인이다. 미마지라는 백제인이 이 가부키라는 무술을 일본에 갖고 와서 전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부채. 부채는 도대체 일본 사람은 부채 아직도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안 쓰지만은 뭐 선풍기나 뭐 에어컨 다 있는데 그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가시는 분들은 뭐 다 보셨겠지만 부채 가게 아직도 많잖아요. 그거는 부채가 팔리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채 많이 쓰는데 이 부채도 합축선을 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부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정원 문화. 이 정원이 일본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원학도 있고 아주 뭐 대단하죠. 정원 기술자들이 많고 그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 그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나 마찬가지죠. 그 베네스트 골프장을 그 설계할 때 기술자들이 전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네스트 골프장의 그 조경을 일본 기술자들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 정원의 뿌리는 어디냐?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궁남지하고 신라의 안압정 신라 경주에 있는 거, 그가 원류고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배워온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범용사의 금당벽화. 이거는 그럼 도대체 뭐 다 알려졌죠. 이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스님인 담징 스님이 그린 것이다.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반찬, 일본의 반찬을 오카스라고 합니다. 오카스.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는 반찬 좀 적게 먹죠. 그냥 뭐 맨밥도 먹고. 나는 일본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하얀 쌀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얀 쌀밥을 먹어. 우린 못 먹죠. 한국 사람은 그냥 맨밥 먹으라면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거 먹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쌀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 맨밥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인 저는 아무리 쌀 맛이 좋아도 그 맨밥 먹으라는 좀 힘들죠, 먹기가. 근데 바로 이 오카스가 일본은 반찬이 좀 종류는 사실 많아요. 일본도. 그런데 잘 안 먹죠. 값이 다 비싸니까. 반찬값 별도로 다 받으니까. 일본의 그 반찬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예를 들었는데 두부. 그건 한반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일본 정부 초청받아가지고 그 시코쿠에 도쿠시마현을 갔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자랑을 하느라고 두부 공장하고 간장 공장을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간장 공장 주인이 뭐 그 동네는 간장 공장이 뭐 한 수십 개가 있는데 오래된 가게가 400년 됐다 하더라고요. 400년 소리를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 왜냐? 임진왜란 400년 전에니까요. 420년 전. 그러니까 그때 400년이라서 이건 보나마나 임난 때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조사해 봤더니 맞더라고. 그때 두부 기술자하고 간장 기술자를 그 시코쿠의 도쿠시마현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쇼토지마라고. 쇼토지마를 끌고 갔다는 게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간장하고 두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종은 또 누가 만들었냐? 여기 또 썼는데 경주의 법주가 일본 정종이 됐다고 썼어요. 이 기록은. 자, 기가 막히네. 그 다음에 스시는 이거 뭐 저도 이건 1000% 이거 일본 사람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스시도 일본이 가지고 가서 17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개발을 했다. 오늘날의 스시처럼. 그래서 처음에 그 일본에 도착한 스시는 저도 조금 아는데 학고 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발효 스시입니다. 발효. 지금 우리가 먹는 스시는 발효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먹으로
식초, 스하고 시, 스시란 말이 스는 식초를 얘기하는 거고 시는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시예요. 그래서 초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스시가 식초와 시, 밥, 식초, 밥. 그래서 초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의 스시는 발효한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날로 그냥 먹는 건데 옛날의 스시는 발효 스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시 중에 제일 먹기 어려운 스시가 후나 스시라고 붕어를 가지고 초밥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주로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가 비파호거든요. 서울시보다 큽니다. 비파호가. 신칸센 타고 신칸센 같은 열차 타고 썬더버드라는 게인데 그거 타고 그게 시속 한 240km 달리는데 1시간 정도 가야 이 비파호 끝납니다. 그렇게 커. 근데 그 비파호에 붕어가 많이 잡혀요. 잉어하고 붕어가.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붕어를 잡아가지고 그를 껍질 비닐을 다 벗겨낸 다음에 머리통 자르고 꼬랑지 잘라가지고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 다 빼고 그 배 속에다가 소금을 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한 켜를 깝니다. 붕어를 갖다가 손질한 거를. 그리고 그 위에 밥을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밥을 재워가지고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붕어를 갖다가 또 한 켜를 또 깝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밥을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꽉 채우거든요. 그리고 뚜껑 덮고 돌로 눌러놔. 그래서 1년 후에 꺼내면 밥하고 붕어하고 이제 딱 붙어가지고 그게 밥하고 붕어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켜 꺼내가지고 칼로 썰어요. 그게 바로 후나스시입니다.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거. 일본 전통 음식이고 그게 스시의 원조거든요. 일본에서. 먹기는 홍어회 먹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홍어회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홍어회 먹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런 게 바로 그게 일본 스시의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일본 스시는 정확하게 하면 냉장고가 보급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1949년에 일본 최초로 냉장고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이 일본의 스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거지. 그 전에는 그렇게 날 생선초밥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년 전, 300년 전에는 발효 스시가 있었어요. 발효 스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고등어 초밥집 교토 니시키 시장 안에 400년 된 집, 그것도 발효 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나 교토 같은 경우는 그 발효 스시를 파는 데 많습니다. 동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스시는 에도마의 스시라고 해서 동경 스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스시의 뿌리는 한반도의 바로 그 붕어 초밥이 시작이다. 그때 이제 이미 한반도에 다 건너간 것이다는 거죠. 사실은 또 여기에 또 더 여기 부연 설명을 한 거 보면 중국에도 스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중국 이 두 나라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된장. 일본 말로 된장 미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소. 그래서 라면집에 가도 미소라면이 있고 된장라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 된장은 아까 뭐 설명드린 대로 된장 기술자, 간장 기술자, 두부 기술자가 전부 쇼토시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쇼토시마가 일본의 뿌리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 된장 간장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으니까 그게 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 딱 썼는데 자기네 스스로는 된장 문화의 종주국이 자기라고 우리들이 강조를 해왔지만은 그리고 상표 등록도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 된장은 고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와서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적어도 뭐 1500년 그 이전에 이 된장이 이미 들어왔다. 임진왜란 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다음에 된장국. 미소시루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자, 미소시루는 약사사라는 절이 있다는데 아마 이 약사사는 제가 알기에는 저 나라에 있는 절입니다. 약사사라는 절에서 커다란 행사를 할 때 된장국을 대접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사사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AD 한 700년경에 그 세워진 절일 텐데
사실 나라라는 자체가 나라시가 일본의 나라시 오사카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나라시가 있죠. 나라시는 뭐 전체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거기 저 문화재 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이름이 북촌인데 기타무라인데 기타무라는 역사학자죠.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출신인데 아주 뭐 굉장히 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하고 이제 안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요즘도 제가 일본 가면 그 친구 불러서 가끔 이제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야끼니쿠 사준다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은요, 일본의 생선이 소고기보다 저 쌉니다. 우리나라는 생선 초밥이 더 비싸잖아요. 일본은 그 초밥이 더 싸요, 소고기보다. 그래서 일본 사람 소고기 잘 못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골로 다니는 집이 그 오사카에 스루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스루아시 그러면 바로 야끼니쿠 바로 떠올리죠. 거기가 그렇게 그 불고기집이 많고 다 그거 경영하시는 분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에, 그 동네에 저녁 6시쯤 되면 벌써 이 양념 소고기 구이 그 굽는 연기로 동네 전체가 아주 뽕했습니다. 그 전철역에서 딱 나가자마자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죠. 근데 너무너무나 먹고 싶게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처음 다닐 때 뭐 한 30년 전에는 학일이라는 집이 제일 잘했어요. 스루이치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먹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백운대라는 야끼니쿠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일본 친구들이 내 친구가 저 집에 요새 더 잘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먹었는데 정말 잘해. 이 안창살구이, 하라미 구이를 양념한 게 있어요. 타레 양념을 타레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그래서 그 하라미 타레 구이가 엄청 맛있죠. 엄청. 일본 친구 그냥 그거 먹는다 그러면 바로 총알같이 나와요. 그렇게 일본 사람이 그 소고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 잘 못 먹습니다. 1년에 한 2번, 3번 밖에 못 먹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좀 육식 체질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된장국도 그 약사사가 이제 나라에 있는 절인데 행사를 할 때 된장국을 대접했는데 이게 한반도에서 온 것이다. 그 다음에 나또. 일본 사람이 나또가 유명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는 교토에 있는 대덕사 절 앞에 대덕사 나토라는 게 있습니다. 대덕사 나토.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저도 거기 거 얼마 전에 사람 먹어봤는데 일반적인 나또 맛하고 틀리대요 거기는. 우리가 호텔이나 뭐 이렇게 아침에 뷔페할 때 나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실이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져서 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나또입니다. 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는 좋은 나또가 아니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지금 뭐 제가 일본 연수를 기업인들 모시고 뭐 한 2,000명 하다 보니까 뭐 호텔도 뭐 전국적으로 좋다는 호텔 다 가봤는데 호텔에 주는 거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지면요 실이 잘 나와요. 근데 이 원조라고 하는 대덕선 낫또는 아무리 져도 실이 안 나오더라고. 그 이상해. 그 원조는 오히려 또 실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어쨌든 낫또도 임진왜란 때 갓도 기요마사가 갖고 왔대. 일본. 갓도 기요마사. 그래서 갓도 기요마사는 저 구마모토성 성주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이 갓도 기요마사는요. 일본의 당시 장수 중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190cm였습니다. 190cm. 갓도 기요마사. 구마모토 성으로 돌아갔는데 풍신수길의 양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덕천강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워낙 그 가등청정이 덕천강에가 용장이죠. 용장인데 결국은 이제 팽당하죠. 팽당해서 뭐 할복사살하고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아들 때 가서는 집안이 멸문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갓도 기요마사가 가져간 게 참 많아요. 그 나고야에 가니까 그 나고야 가시면 나고야 성이 있고 나고야 성에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나고야 원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 나고야 성은 이제 성의 침무실이고 나고야 정원은 이제 성의 정원인데
대개 이제 성과 정원이 붙어 있는데 나고야는 이상하게 한 5분 거리 떨어져 있더라고 차로. 거기에 제가 일본 연수를 나고야도 뭐 수십 번 가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히 나고야 성을 뭐 30분 이렇게 들어가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다 구경하러 올라가시고 저는 그 소나무 숲이 그 성 앞에 있어요. 소나무 한 4, 500그루 심어져 있는데 거기 쭉 앉아 있었어요. 항상 그 성 구경하고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소나무가 아주 크고 늠름하고 아주 잎도 색깔도 좋고 근데 거기만 앉으면 편안하더라고 이상하게. 뭐 소나무가 이제 우리나라 거긴 하지만 뭐 일본도 소나무 많죠.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나무가 갓도기어 와서 다 한국에서 다 들고 간 거더라고. 500kg로.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그냥 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갓도기어 와서 그 소나무도 갖고 갔지.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 탑이 많습니다. 탑이 많은데 탑 중에 해석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해석탑. 바다해, 돌석, 탑. 바다를 건너온 탑이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해석탑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모조리 다 한반도에서 들고 간 겁니다. 모조리 다. 제가 가나자에 일본 사람이 그 쓴 팜플렛에 보면 가나자 시내에 조선인이 만든 개인 정원이 있는데 개인 정원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쓴 팜플렛을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정말 개인 정원 치고 너무 아름다. 근데 뭔지 일본적이 아니야. 뭔지 조선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을 올해도 갔다 왔는데 지금 14번째 지금 그 정원을 갔다 오고 있는데 연구할 게 많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왜 여기다 이 정원을 쳤냐? 알고 보니까 1593년 임진왜란 때 벽제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본 성주 우키다 히데이의 오카야마 성의 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오카야마 성은 한 50만 석 정도 하는 좀 큰 번이죠. 그 성주가 한반도에 출정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벽제관 전투에서 조선군과 명나라군을 상대로 싸움을 해서 5만 명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그 꼬맹이 하나를 조선인 소년 7살짜리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어요. 데리고 가서 걔를 천주교 영세를 줬더라고. 영세를 주고 우키타 시대 자체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대명, 소위 크리스찬 천주교를 믿는 그 성주들이 그 대표적인 게 고니시 유키나카인데 고니시 유키나카의 경우도 그 주리아라고 하는 그 조선의 처녀를 데리고 갔죠.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그 영세를 주죠. 그래서 주리아가 된 건데 그렇게 크리스찬 대명들이 한반도에 출정해가지고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가 기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그 조선인 소년이 평생 동안 이제 나중에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가나자의 시장까지 됐는데 그 집안을 이제 정원으로 맺는데 12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증손주 때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해석탑이 2개 있어요. 2개. 그 정원 안에. 그래서 그 해석탑의 유래를 물어봤더니 한반도에서 갓도기요 마사가 갖고 와가지고 선물 줬다고 그러나. 그 탑을 보면서 참 애절한 생각이 들더라고. 저 탑은 어떻게 저렇게 팔자가 끼고 해서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그나마 조선인이 살던 집에 서 있는 해석탑은 그나마 다행인데 생판 모르는 그 일본 정원에 가서 있는 탑은 얼마나 그것도 탑이 생명이 있다면 아주 한탄하겠죠. 그 다음에 일본 소, 와규. 요새는요 일본 사람 와규 안 먹습니다. 와규 안 먹어요. 가끔 뭐 마블링이 뭐탁 돼 있고 뭐 옛날에 우리도 불과 한 3년 전까지 와규 많이 먹었잖아요. 일본 사람은 그보다 먼저 벌써 와규 안 먹기 시작했어요. 마블링 된 거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소고기가 더 좋대. 요새 그것도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돈도 쬐끔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몇천억 있는 사람들. 큰 사람들이 그래. 아 우리 아기 안 먹어. 그거 기름기만 하나 가고 몸에 안 좋아.
한국소가 더 좋아, 한국소. 그래서 형님은 한국소 중에 뭐 어디 좋아? 난 안동 한우가 제일 좋아. 이러더라고요. 안동 한우 딱 집어서 얘기하더만. 그, 그 한국소가 사실은 더 좋은 거지. 자, 와규도 우리 조선 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왔다. 건너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뭐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에서 왔다는 거는 자기네가 인정한다. 그다음에 우동. 나는 이것도 지금 난 놀랍는데 우동이야말로 일본이 원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에도 시대 초기 그러니까 에도 시대는 죄송합니다 기침해서 에도 시대는 이제 1603년부터를 이제 에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조선에서 온 스님인 원진이라는 스님이 일본에 오셨는데 이 스님이 오늘날 일본 사람이 먹는 그 형태 스타일의 우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진 스님이. 나는 원진 스님은 사실은 우동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었는데 이 스님이 나가노현에 그 소바 메밀씨를 뿌려가지고 오늘날 나가노현이 일본의 메밀로서는 가장 맛있거든요. 그 나가노현의 메밀국수를 신주 소바라고 합니다. 나가노 소바라는 말이 없고 믿을신 고을주 신주. 그래서 신주 소바라고 간판 붙은 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건 진짜 맛이 달라. 뭐 딴 거 뭐 이런 거 먹으면 못 먹어. 나가노 소바 신주 소바를 먹다 보면 값도 좀 싸. 나가노께. 나가노가 굉장히 못 사거든. 동계올림픽 거기서 했잖아요. 근데 그 동네 뭐 메밀밭이 유명해요. 원래 나가노가 척박하거든 땅이. 척박한데 잘 돼요. 메밀이. 근데 다른 동네 건 맛없어. 나가노 신주소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드셔야 돼. 맛이 틀려. 바로 원진 스님이 그 나가노에다가 그 메밀국수를 최초로 재배시킨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또 우동까지도 또 일본에 만들어서 가르쳐줬다네. 그 다음에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있죠. 일본말은 짬뽕이라고 안 그러고 잠봉이라고 그러지 일본에는. 나가사키 가면 신지 중화가 신지는 새로운 동네 새로운 마을이란 뜻이고 중화가 있잖아요. 그 집에 거기 가면 중국집 쫙 있습니다. 그 집 중국집에서 딴 데 가면 절대 맛없습니다. 거기 있는 집도. 그 중에서 강산루라고 있어요. 강산루. 거기 꽤 맛있어요. 그 집 중국 요리가 최고야. 나머지 건 다 맛없어. 강산루 것만 먹으면 틀림없어요. 거기 갔을 때 뭐 우리 병천 순대 먹으러 병천 가면은 다 원조잖아 다. 그리고 집도 무지하게 많잖아. 뭐 한 100개 되네. 그러니까 병천에서 누구네 집 가서 먹어야 되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박순자 순대 집을 먹어야 됩니다. 박순자네 집입니다. 거기가 원조입니다. 제일 잘해 제일 잘해. 그 집 거 먹다 다른 병천 순대 먹으면 맛없습니다. 자 나가사키 신지중화가에서 잠봉을 파는데 이 잠봉이 우리나라 지금 짬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들었지만 일본은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강산루에서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는데 나가사키 짬뽕은 한국에 와 있던 중국 화교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중국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인천에서 살았다는데 이 양반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나가사키에서 잠봉을 만들어 준 것이 그 유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맞네. 아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큐슈에 도자기의 원조로 불리는 데가 아리따거든요. 아리따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리따에 가면 아리따 야끼 카레가 있다네요. 나 이거 처음 들어요. 아리따 야끼 카레가 있는데 이것도 한반도에서 건너온 거랍니다. 야끼 카레가. 나 이거 되게 의외인데. 카레라는 거는 뭐 일본의 뿌리도 아니고 그럼 뭐 유럽에서 먹던 건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왔으면 지네들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카레를 또 얘네들이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다음
김도 조선에서 오는 것이다. 예. 자, 이 뒤에 뭐 주구장창 뭐 언어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쿠다리 위에서 그냥 떨어뜨려 씹는 거 뭐부터 뭐 무지하게 좀 쓰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